반갑습니다. 인사이트 확률과 통계 1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이투스 수학여행의 차윤입니다. 자, 이제 확통 선택 과목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수학원 수학2를 아마 듣고 같이 듣거나 수학원 수학2 끝내고 듣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확률과 통계 과목의 특징이 분명하죠. 뭐 다른 선택 과목, 뭐 미적분이나 기하랑도 비교가 되지만 또 수원 수특 공통 과목과도 굉장히 결이 다르고 아마 모든 과목 중에서 확통이 가장 특색이 있는 과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학의 이제 카테고리를 뭐 한 4개에서 6개의 조각으로 쪼개거든요. 뭐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통계학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게 확률과 통계를 보통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확률과 통계라는 것 자체의 덩어리가 다른 수학의 카테고리와 이렇게 비교되는 부분이고 당연하게도 교육과정의 편제나 수능 수학 문제도 좀 차별화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습 방법도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수학적 사고력이 있어야 돼. 근데 전략적으로 시작부터 뭔가 좀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쌤이 이제 요 1강의 강의 목표가 뭐냐면 2024학년도 수능, 우리가 보는 수능, 또는 뭐 예비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25로 생각하시고요. 확률과 통계를 어떻게 하면 다 맞을 수 있을까? 제목은 괜찮지. 근데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무거운 이야기. 어느 입시기관에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능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수능의 뭐 정답률 같은 걸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표준 점수 같은 걸 통해 갖고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정답률이나 이런 공개를 하지 않는데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을 이렇게 예측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23학년도의 특정 문항, 그것도 30번이 아닙니다. 29번 문제가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이 0%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아무도 없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혹시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 답변 게시판에 선생님 저 작년에 다 요 29번 맞췄는데요. 답변을 올리십시오. 알겠죠? 그럼 선생님 문화상품권 보내줄게. 알겠지?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보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은 아니 0%라고? 뭐야 이거? 말도 안 되게 어려운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또 하나 이것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선택감을 가지고 선택을 못한 학생들은 보니까 상위권은 다 대부분 미적분 하는데 미적분에서 만점자도 되게 많던데 나 미적분 해야 되나? 이건 이제 뭐 잘못된 뭐 통계 오류입니다. 뭐냐면 그 통계 집단에 내가 들어간다고 해갖고 내가 자동으로 부자 집단에 들어간다고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 근데 어쨌든 0%라는 이런 정답률의 문제가 나오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29번을 풀어보면은 풀만 하거든요. 조건부 확률 플러스 독립시행의 확률이 통합된, 물론 이제 문장의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수학적인 독해 능력이 살짝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게 막 미적분의 30번이나 수학2의 22번이나 그런 문제처럼 진짜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서도 요거는 예측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더 교정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0%라고. 두 번째는요. 선생님이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아니 30번이 아니라 29번이라고? 그잖아. 보통 이제 이런 걸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수능 수학 문제는 1번부터 22번 공통 과목 중에서는 22번이 가장 어렵고 그죠? 23번부터 30번 선택 과목 중에는 30번이 가장 어렵고 실제로 모든 과목의 정답률이 30번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29번이라고? 그럼 무슨 말이야? 30번도 어렵고 29번도 어렵고 와 확통은 진짜 큰일 나. 그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확률과 통계 29번은 주관식 문제죠. 확통 과목에서 제일 많은 문제 유형, 특히나 29번, 30번으로 매번 나오는 문제가 경우의 수 개수를 세거나 케이스 분류해서 개수를 세거나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학적 확률의 계산도 결국에는 개수를 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를 카운팅하다 보면은 더블 카운팅에 오류가 생긴다거나 또는 케이스 분류를 잘못하거나 또는 케이스 분류를 옳게 하더라도 그것들을 세는 과정을 한두 개를 빼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답이 나왔어. 나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호기롭게 답안지에 OMR까지 마킹을 딱 했는데 끝나서 집에 가서 채점 해봤더니 눈물이 또르륵 날 수가 있는 과목이고, 실제로 선생님도 미적분이나 수원수투 해석 이게 강의 같은 걸 할 때는 계산이 별로 안 틀려요. 왜냐하면 계산이 틀리잖아. 그러면 중간에 문제를 풀다가 그 안에서 모순이 생기고 오류가 생기고, 그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객관식 보기에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지거든요. 답이 안 나와 버린단 말이야. 근데 확통은 어때? 답이 36개야. 근데 실수로 38개라고 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답을 체크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과목의 특징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생기는 문제점이고, 그러면 이제 29번이 가장 오답률이 높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확률과 통계는 주관식 문제 오답률은 항상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30번이 조금 더 오답률이 높지. 왜? 시간의 부족 때문에 30번을 건드리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29번이나 30번이나 난이도가 비슷하고, 만약에 시간이 충분한 시험이라고 치면은 29번,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원수투에서 고난도 문제보다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확률과 통계 과목에 지금 최근 나타났다는 현상인 거야. 자,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지, 지금 1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하면은, 과목의 특징이 이론과 문제 사이의 갭이 큽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적 확률을 예를 들게요. 확률이 뭐야? 전체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야. 그래서 주사위를 굴렸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전체 경우의 수 6가지 중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3하고 6 두 가지니까 6분의 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구하면 3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이론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딱 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살이 붙게 되면서 문제는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통은 이론이 굉장히 간단해. 그래서 원순열, n-1 팩토리얼이고 이러이러하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n 팩토리얼,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나눈다.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론이 굉장히 간단한데 실제로 수능의 30번 문제까지 확장이 되는 그 문제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고, 그럼 그게 이제 뭘로부터 기인하느냐. 보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초반부 확통한 절반 정도는 개수를 카운트하는 건데, 그 개수를 카운트하는 과정에서 케이스 분류를 하거나 여사건을 사용하거나 그 과정에서 이제 더블 카운팅이 되거나 이런 것들의 상황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론을 공부할 때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못 느끼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갭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방금 29번 문제 오답률로부터 얻어지는 교훈이 하나가 있지. 확통 과목 한정이야. 확통 과목 한정에서 확통 주관식 문제는 무조건 검토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객관식 문제도 검토하면 좋죠. 근데 확통 주관식 문제는 정말 정교하게 잘 풀어서 답이 나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단순 연산, 곱셈, 덧셈 이런 것들의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주관식이기 때문에 보기로부터 그 답이 틀린 게 나와도 이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검토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선생님도 문제 풀다가 진짜 실수를 많이 하는 과목이 오히려 확률과 통계예요. 이과 최상위권 학생이야. 확률과 통계를 시험 봐. 누구나 100점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목의 특징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마음 한켠에 주눅이 드는 학생이 있을 거야. 선생님 저는 어차피 확률과 통계 30번도 어렵고 지금처럼 29번도 어렵게 나오면 일단 두 문제 틀리고 시작하면은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강점이 하나가 있어요. 확률과 통계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적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기본 베이스만 있으면 문제를 안 틀릴 수가 있어요. 왜? 검토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 거야. 심지어는요, 확률과 통계에서 세이브된 시간을 가지고 수원수투를 풀 때 문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그래서 문과 학생이야. 내가 그 문과 학생이 수학을 굉장히 잘해. 왜 문과를 갔느냐? 인문학과에서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과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법대를 가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뭐 나중에 자기가 뭐 철학자가 되고 싶다. 나중에 뭐 무슨 교육학과를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수학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쪽으로 진학을 하거든요. 뭐 경영, 경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럼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 시간 확보도 돼 있어. 그럼 수원, 수투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과 상위권 학생들하고 비슷하게 풀어. 근데 미적분이나 기하에서 버벅거리고 있는 순간에 확통 문제를 정말 확 하고 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시간 확보가 돼서 미적분을 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넘어와서 수원, 수투 검토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로부터 전체적으로 점수의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거를 모두 반영한 게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 안에 그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뭐 이게 복잡한 공식 같은 거 그냥 따로 놔두도록 하고 그래서 시간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검토를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29번 문제로부터 교훈이 29번, 30번 둘 다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30번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답률이 29번이 높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만 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공부하는 방법. 다른 과목과 다르게 문제와 이론 사이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를 많이 해야 되느냐? 스스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훈련을, 요거를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제 쌤 인사이트 강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인사이트 강의나 기출 시너지 같은 뭐 문제풀이 강의 쌤이 갖고 있는 모든 교재에 전부 다 해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문제를 막 풀다 막히면은 한 3가지 트랙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재인의 해설지. 두 번째, 강의에서 문제풀이를 해줍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 게시판에 모르는 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확통 과목의 특징상 이거를 해설일지를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모르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순간 알았어. 자신감이 충만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른 문제를 풀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문제를 또 틀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설지를 안 봐. 강의를 안 들어. 그리고 혼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순열과 조합이나 확률 같은 경우는 쌤이 4점짜리 문제를 풀 때 약간의 미션을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십시오. 쌤, 저 기본 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미리 풀어봅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기본 개념 파트, 이론 파트 강의를 듣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쉬운 문제들, 문제와 이론 사이 갭이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강의를 듣거나 혼자 풀거나 뭐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잘 풀리니까. 그러다가 4점짜리 문제가 등장을 하면은 이 4점짜리 문제들이 대부분 이제 순열과 조합은 케이스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 이런 케이스, 두 번째 이런 케이스, 세 번째 이런 케이스, 개수 세고 개수 세고 개수 세고 더하고 더해서 답을 이렇게 냅니다. 정답 뭐 365가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개수들을 잘 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초반에 이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 훨씬 중요한데 이거를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것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카운트를 하면은 실전에서 문제를 못 푼다는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기초공사를 해야 돼. 문제를 읽고 이거는 무슨 단원 무슨 개념 문제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세야겠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케이스의 1번 케이스는 몇 가지, 2번 케이스는 몇 가지, 3번 케이스는 몇 가지, 채점해 보니까 답이 틀렸네. 왜 그런가 봤더니 케이스 분류를 맞게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맞게 셌는데 세 번째 케이스를 잘못 셌구나. 그럼 그 부분만 다시 카운트를 해서 답을 맞추는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강의의 볼륨 자체가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더 작아. 확통 과목이 교재가 되게 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데 시간은 수원수투만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고민하는 시간들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해되겠어요? 우선은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크게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우의 수, 확률,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총 8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보통 단원에 따라서 3문제, 3문제, 2문제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시험 범위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뒤에 통계가 안 나옵니다만 9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수능은 통계까지 출제가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아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전부 다 순열과 조합이나 확률에서 3문제씩 나오고 그 다음에 2문제가 통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바뀔 수 있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4점짜리 문제가 3문제가 나와요. 28, 29, 30. 그리고 대부분 요 3문제가 승부처입니다. 그 3문제가 승부처가 되는데 보통 이 4점짜리 3문제는 한 문제 출제가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확률에서 한 문제, 통계에서 한 문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중에서 작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전부 다 최고 난도 30번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는 줄 압니까? 바로 순열과 조합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수업 시간부터 순열과 조합 공부를 할 건데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만 잘하면 이 두 개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왠 줄 알아요? 확률을 구해. 뭘로 구한 줄 압니까? 경우의 수를 통해서 확률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를 공부해. 근데 고등학교 통계는요. 확률 변수를 통해서 확률 분포표를 통해서 통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통계는 확률이 중요한데 이 확률 자체가 순열과 조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우의 수가 통계까지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뒤에 뭐 정규 분포나 통계 추정은 살짝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단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30번 문제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우선은 이 경우의 수부터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여러 가지 순열, 뭐 원순열, 중복순열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는데 선생님의 이 인사이트 강조하는 교재는 이걸 공부하기 전에 학생들이 아예 생으로 순열, 아예 생으로 조합, 아예 케이스 분류, 아예 여사건, 아예 뭐 더블 카운팅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 순열과 조합의 기본 이론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기본 이론을 선생님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 기본 이론들은 도치 강조나 함수 특강 강조에 실어놨는데 확률과 통계는 과목의 특성이 분명해서 확통에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뭐 어디서 배웠던 거? 고등학교 1학년 순열과 조합에서 배웠던 게 확통에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의 2강부터 4강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에 관한 기본 이론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뭐 따로 어디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아니에요. 그냥 고1 순열과 조합인데 아주 기본적인 거. 아까 말했던 케이스 분류 어떻게 하는지, 여사건 어떻게 하는지, 합의 법칙 뭔지, 개수를 어떻게 카운트하는지, 경우의 수랑 확률의 차이가 뭔지 뭐 이런 것들. 출현 빈도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원순열, 뭐 중복순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중복 조합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항 정리를 배우는데 수능 기준으로 중복 조합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가 안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전체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30번 문제가 중복 조합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번, 29번 정도 수준의 최고 난도 문제가 중복조합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중복조합이 아니라 그냥 순열과 조합이 나온 경우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순열이라든지 중복순열에다가 케이스 분류 같은 것이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중에서 하나가 무조건 4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좁혀보면은 중복조합은 중복조합 자체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 여러 가지 순열이 나오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순열에서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순열 플러스 케이스 분류나 여사건 관련된 특히나 케이스 분류하는 형태가 4점짜리 문제로 안 나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하면서 할게요. 확률로 넘어갑니다.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적 확률이 엄청 중요해. 이 수학적 확률이 결국에는 앞에서 배웠던 중복조합이나 여러 가지 순열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29번 문제 좀 이따가 볼 텐데 그 29번 문제가 굉장히 독특하게 조건부 확률이 나왔는데 조건부 확률 플러스 독립시행의 확률로 같이 통합돼서 나왔는데 문장의 표현이 굉장히 어색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수학적 확률의 비중이 4점짜리로는 안 나왔었습니다만 방에 3점짜리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은 결국에는 경우의 수랑 케이스 분류하는 거라서 사실상 요 단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라이트한 간단한 계산 문제들, 뭐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해당별로 중요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계 파트로 넘어갑니다. 통계 파트는 뭐 아시다시피 중요한 주제들이 또 정해져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두 개랑 결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순열과 조합이라든지 뭐 확률 같은 경우는 이 통계하고 다르게
좀 약간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근데 통계는 뭐냐면 어떤 집단의 정보를 수치화시켜 놓은 거라서 그걸 수치화시켜 놓은 툴이 있어요. 근데 그 툴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약간 깜깜이 형태로 이러이러해서 평균은 이렇게 구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분석하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져 있는 것을 학습을 하시면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은 통계를 쉽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위권 학생들까지 통계를 어려워해. 여러분 통계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공부를 덜해서. 공부를 하다 말아서. 왜? 통계가 3단원이기 때문에 확통 공부하다 보면 초반부는 익숙해. 후반부는 좀 약간 반복이 덜 됐어. 체화가 덜 됐어. 어려워하거든.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수학, 순열가족, 확률 통계 중에서 뭐가 어렵냐? 뭐가 제일 쉽냐? 통계가 제일 쉽습니다. 왜? 통계는 그 툴만 딱 알면은 숫자만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수험생들도 상위권 학생들은 통계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데 선생님도 알아. 여러분들은 통계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이론 정리를 할 텐데 정규분포가 수능에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보통 정규분포 또는 통계적 추정이 통합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사전짜리 문제가 등장을 하고 확률분포, 그냥 이산확률 분포나 이항분포나 또는 연속확률 분포 관련된 요 전체적인 계산하는 과정이 또 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통계 파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보세요. 작년 수능에 3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는데 보통 3점짜리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개수를 세는데 특별히 뭐 어렵지 않은 문제들. 이것도 경우의 수, 확률 문제지만 사실은 앞에 풀었던 경우의 수 문제랑 비슷해요. 뭐 확률이지만 꺼낸 3개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일 확률은 했으니까 이거를 개수를 세는데 적어도 1개니까 뭐 이 사건을 사용하는 게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상황별로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길긴 하지만 3점짜리 문제들입니다. 뭐 이러이러한 시행이 있고 이런 사건이 A, 이런 사건이 B였을 때 A 합집합 B의 확률은 그러니까 뭡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이 조금 다른 과목과 다른 게 뭐냐면 문장이 엄청 길지 이렇게. 확통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문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독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얘를 읽고 실수 없이 사건 A는 이런 거고 사건 B는 이런 거고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고를 수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옮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되면은 이런 평범한 3점짜리 문제도 평범하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최근 수능의 트렌드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28번부터 4점짜리 문제잖아요. 근데 27번 같은 문제도 3점짜리 문제지만 4점짜리나 진배 없는 그런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 또 보니까 이것도 문제 엄청 길죠. 정규분포 문제인데 역시 3점짜리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랑 비슷해요. 확률과 통계는 독해 능력이 필요해서 문제 풀어보면은 엄청 정규분포 문제가 아니라 통계적 추정 문제입니다. 통계 추정 문제. 물론 통계적 추정이 정규분포 베이스로 추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 통계적 추정 형태의 문제인데 어떤 툴에다가 집어넣어서 바로 답이 나오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장이 엄청 길어.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어때? 이거 읽다가 이거는 뭐 내 것이 아니고 읽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통계 베이스가 없으면 이거 읽다가 뭐 샴푸 1개 용량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16개를 이미 추출해서 M을 신뢰도 95%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되는 것에 이미 추출해서 99%로 신뢰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점짜리 문제도 있단 말이야. 이건 마치 우리가 제2외국어를 아랍어를 선택을 했는데 그 아랍어가 진짜 쉬운 문제야. 뭐 IMO 보이야. 그게 아랍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쉬운 거잖아. 근데 나는 아랍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읽고 이해만 하면은 난이도는 대폭 하락하는 거죠. 자, 이 4점짜리 문제 보겠습니다. 통계에서는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관련된 확률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수학적으로 문자가 포함되어 있고 연산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속 확률 분포는 시험에 나오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형이 딱 한 가지야. 뭐야? 넓이는 확률. 끝. 교육과정의 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복잡하지만 문제를 푸는 것은 뭐 많이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였고요. 자, 이 문제가 이제 공포의 확률이 아니죠. 확률 문제인데 정답률이 0%짜리 문제입니다.
보면은 뭐 문제가 길어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기니까 주관식 문제니까 찍을 수도 없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상황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놓고 뭐 자연수가 보이도록 했고 다음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에서 K면 K번째 있는 거를 뒤집어서 제자리에 놓는다. 3번 반복하는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일 때 주사위에 이른 눈이 한 번만 나왔을 확률. 딱 보는 순간 조건부 확률 느낌이 들죠. 무슨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은.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개념. 그 다음에 3회 반복했기 때문에 횟수와 관련돼서 뭐 독립시행 확률의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플러스 새로운 카드 어쩌고저쩌고 있기 때문에 정의해석 형태의 문제인데 이런 새로운 정의 해석하는 형태는 수능에서 한 20년 전부터 굉장히 확통해서 많이 나왔던 그런 주제입니다. 예전에 재밌었던 거는요. 문이과 공통 확통 시절에는 확통이 킬러 문제가 나왔었다. 오답률 1등까지는 아니어도 한 2, 3등 수준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파이널 강의 같은 거 할 때 확통 특강 같은 것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에서 이런 막 경우의 수, 개수 세는 문제를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새로운 상황의 해석까지 포함이 돼서 이 문제 좀 어려웠었는데 사실 그 과정은 전통적인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수험생들이 처하는 상황은 시험 볼 때 긴장이 되고 새롭고 낯설고 그러면서 초조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오답률이 확 올라가서 생각하는데 이 문제 과연 학생들이 정말 아무도 못 풀 만한 그런 문제였을까 생각하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행인 건 뭐냐면 입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쉽고요.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남들에 비해서 하나라도 더 맞췄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100점 맞았어. 남들 다 100점이야. 그러면은 별 재미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2015학년도 수능이 예전에 이과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었거든요. 그 경우는 내가 100점 받으면 겨우 1등급이야. 지금은 88점 받으면은 1등급 받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훨씬 더 그때 당시에 못했던 상황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나왔었고요. 이게 마지막 30번 문제인데 30번 문제가 최근에 보면은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전부 다 마지막 30번 문제가 함수의 개수, 합성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뭐 함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함수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기초 강의 같은 거, 도추 강의를 통해서 함수의 정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밑에 깔아줄 텐데 그건 이제 보충 강의 공부하면서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은 일단 무조건 함수는 나오는데 새로운 상황이 등장을 하고 이 안에서 이제 함수의 개수를 카운트를 하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케이스 분류를 해서 푸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카운트하는 과정에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여사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조금 더 현명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하면 오히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근데 요거는 작년 수능에 좀 새롭게 나왔었습니다. 요 문제는 작년 수능에서 이 상황 자체가 새로운 거야. 근데 함수 관련된 주제는 더 어렵긴 했지만 상황 자체는 작년 6월, 9월 평가원에 나왔던 형태라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연습을 해서 맞췄던 그런 시험이었었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작년 수능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6월, 9월하고 결이 거의 똑같고요. 29번 조금 새로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문제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9월 평가원이나 기출 문제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도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확통은 어느 과목보다 기출문제 학습이 중요하고 선생님이 보충 교재를 보면 기출 시너지가 있잖아. 혼자 풀어야 돼. 그리고 본 수업을 할 때도 무작정 강의만 듣고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강의로 이해를 하고 문제들 중에 일부 문제들은 항상 고민하면서 먼저 풀어보면서 강의를 함께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이 인사이트 강의가 완강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모르는 건 없어.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다 돼. 그런데 내가 훈련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점수가 안 나오는 상태지만 훈련을 토대로 기출 시너지 함께 공부하고 또 후수 강좌를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을 채워서 확률과 통계를 누구나 다 맞을 수 있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 2강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과 조합 기초 이론부터 이야기할 테니까 기본기가 부족해도 오케이입니다. 바로 강의 듣고 함께 쭉 따라오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본 강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